우리 이강 우리 그 성 대표님 나와 계신데 성경민 대표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외길 저자이시고요. 그 화면 공유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대표님. 예, 지금 하면 돼. 예. 화면 공유 안 됐습니다. 예, 화면 공유. 아니 이거. 아니 지금 아빠 이 화면으로. 잠깐만. 예, 앞에서 김연민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앞에서 김연민 사장님과 몇 분께서 저를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느낌이고 또 많은 저명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제가 책을 쓰고 이제 동방을 퇴임하고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이 바다 공부 모임에 그 항만화에 관해서 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좀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고 제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마 항만화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순서는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순서는 공유 중입니다. 네, 순서는 제 책을 잠깐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동방 제가 몸을 담은 동방의 소개 그다음 항만화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점말 이후에 제가 블로그로 항만화역 요금표와 하역 사진에 대한 부분을 첨부로 했는데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예, 책 소개. 제 책 소개는 그 제목이 물류외길이고 도전과 열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동방이라는 한 그룹에서 몸을 담았고 이번에 3월에 36년 동방 대표를 퇴임하면서 이런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저는 86년 동방그룹의 공채 3기로 입사해가 최연소 임원이 됐고 직전 3년 대표이사로 보임을 하고 올 3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외항 해운 그리고 TPL, SCM 영역의 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저희 회사가 종합 물류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물류 과정을 거쳤고 MBA 이수했고 그리고 포항 공대 모임에서도 활동을 했고 산업경영시스템 학회 회원일 때는 주로 그 물류 SCM 사례 논문 발표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 책에 그 추천을 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직장인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는 뭐 그런 이야기다. 열정과 도전이 느껴진다. 그리고 경제 경영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집념과 성취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직장인들로서의 도전과 창의력을 북돋우는 뭐 서적이다. 그리고 직장 생활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다. 이렇게 추천사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책 순서는 제1장에는 물류 현장에서 느낀 거, 2장은 물류로 하면서 도전의 역사, 3장은 제가 종합물류인으로 살아가면서 생긴 에피소드, 그리고 제4장은 젊은 직장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요. 5장에서 제 나름대로 그 회고록이나 자서전 성격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소제목들이 많은데 이 화면을 보시면 빨간으로 주석을 달은 이 화면 제목들이 오늘 바다 공부 모임과 관계되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해양이나 하역,
해운에 있어서의 안전제일, 그리고 하역의 기능을 다루는 낚시거리, 그리고 원가 계산을 하는 원가 산정, 원단위 원가 산정, 또 선장은 배를 잘 붙여야 하는 부분. 저희 동방은 해외 중량 프로젝트에 세계에서 자웅을 겨루는 회사입니다. 중량물 선박을 가지고 해외에서 달러를 벌여서 애국하고 있는 이런 내용.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한진이나 대한통운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대한통운 대비 좀 덜 알려진 건 한진 대한통운은 이제 택배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물류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해운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회사보다는 좀 덜 알려진 회사지만 그 당시에 해운을 선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이 해운 사업부를 창설하고 또 노비오라는 배와 캡틴, 성진호와 바지선, 또 선박 금융을 다루는 LOU와 개런티, LOU는 이게 레터 오브 언더테이킹, 선적 이행각서하고 개런티하고의 차이,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그 배를 특허내가 만드는 세계적인 후판 노로선 동방 에이소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이런 제목, 제주의 삼다수를 육지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육상 운송과 해상 물류, 항만 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인연, 그리고 서해안으로 배들이 저희들이 운항하는 배들이 병어잡이 유자망 시기에는 어떻게 조심해야 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동방 21호라는 바지와 삼치, 그리고 우리 선원의 일대기를 다룬 의 박군, 또 제가 해양수산부를 한참을 출입하니까 별명을 얻은 게 출입기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내용, 그리고 저희 또 동방인으로 있으면서 동방을 살펴쓰고 나가서 아주 해양인으로 잘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제 밑에 있다 나갈 때 나가면 동방보다 더 잘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 어리와 황소가리, 또 제가 포항에 한참 그 업무를 할 때 제가 포항에 없으면 무슨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포항에 없음을 현장에 알리지 말라는 이런 내용, 영일만항 물량을 개발하고 할 때 영일만항 락카에 컵 나면, 그리고 제가 견적 중에 200원짜리 견적도 내고 650만 불짜리 견적도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 또 제주도 물량과 중국인 물량들을 개발할 때 제주도와 견당, 중국인과 관시 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언로 도전해보라. 그리고 저도 저희 회사 그룹에서 많은 역사를 썼는데 왕들만 역사에 기록되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자. 그리고 물류인이라면 SCM과 그 해양대학 교수님들이 쓴 선박적합법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해군참모총장 자격증과 자기개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우리 물류인으로서 프로야구 선수만 프로가 아니다. 우리 물류인도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해양 일을 하면서 24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느낀 일모도원, 그리고 물류대학원 또 세계와 인연을 맺다 보니까 물류대학원, 이런 부분들이 소제목으로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방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동방은 1957년에 설립한 항만하역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종합물류 인정기업입니다. 동방그룹인데 그룹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물류 관련 회사들입니다. 저희 주동방이 모기업이고 항만하역 해상운송을 필두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3PL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계열사들로는 주로 항만운영 주식회사, 또 회리 운영 주식회사, 뭐 부두 창고 주식회사 이런 부분들이 계열사로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는 다음과 같고 항만 인프라를 웬만한 항구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도 있는데 해외 사업장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 물류 3PL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동방은 3PL 해상운송 항만하역을 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3PL 매출이 한 40%, 항만하역이 한 36%, 지금 해상운송 부분들이 21%에서 한 올해 추정이 한 7천억 하고 있고 계열사까지 하면 올해 매출이 한 1조 정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항만하역을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항만하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항만하역이 우리 바다 공부 모임에 빠졌다 해서 항만하역 부분만 좀 따로 발췌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진하고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하지는 못했고 사진을 뒤에 몰았는데 다 제 강의 발표를 마치면 사진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항만하역은 한계 내에서 물동량을 선박에 내리고 싣는 일을 전부 항만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계라는 게 배가 정박지에서 화물을 내리고 싣는 일도 하역입니다. 배가 접안했을 때도 하역이고. 근데 이 우리나라 수출이 물동량의 99.7%를 항만하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 가격으로는 항공으로 이렇게 하역을 해서 수출하는 부분도 좀 커지긴 하는데 물동량으로 치면 수출이 물동량의 99.7%를 항만하역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역은 선내하역하고 연안하역이 있는데 선내하역은 본선하역이 접안해서 하는 본선하역이 있고 정박 중인 배에 예부선을 활용해서 하는 예부선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하역은 적치장 내에 반출입하는 전반적인 작업을 말하는데 항만 내 육상 작업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역이라 하면 정박 중인 배에 하역하는 일, 접안하고 있는 배에 화물을 오르내리는 일, 그리고 항만 터미널, 부두, CY, CF에서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도 항만 하역이 되겠습니다. 국내 항만 운영 체제입니다. 국내 항량 운영 체제는 부두의 성격이 자가부두와 공용부두로 분류되는데 크게는 여기서는 군항이나 어항 같은 특수 목적의 항구는 제외합니다. 연안부두, 그리고 국제무역부두, 화물 취급 부두하고 여객을 취급하는 여객부두, 그리고 화객선 부두가 있는데 부두의 그 성격상 국가가 만드는 국가재정 공용 부두가 있습니다. 국가재정 공용 부두는 대한민국 항만하역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부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두가 국가재정 공용 부두가 되겠습니다. TOC 임대 부두가 있는데 이것도 국가재정으로 개발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민간에 임대하는 부두인데 주로 입찰을 통해서 최적의 부두 사업자를 찾습니다. 이 TOC 임대 부두는 주로 일반 부두가 있고 다목적 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 등이나 관청에서 개발해가지고 민간에 임대하는 컨테이너 정용 임대 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BTO 형태의 민자 부두가 있는데 이 민간 자본으로 개발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체제의 부두를 말하는데 그다음 그 해양수산부인 정부는 항만의 소유권을 갖고 대신 운영을 위탁하되 이제 약속된 기간 뭐 30년 이렇게 끝나면 운영권까지 반납받는 구조의 부두가 민자 부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문 부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부두는 크게 컨테이너 부두, 벌커 부두, 액체 화물 부두, 여객 부두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 다목적 부두가 아닌 특정 화물만 취급하는 부두들을 나누어 보면 컨테이너 화물 전용 컨테이너 화물만 취급하는 그 부두가 컨테이너 부두 되겠습니다. 전용 터미널을 가지고 그다음 석탄 부두가 있는데 석탄 광산의 인근의 부두나 또 화력 발전소의 밀포트 성격의 부두도 다 석탄 부두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가공 공장 인근에 시멘트 컨베이어 시설을 갖춘 전용 부두가 시멘트 부두가 있습니다. 양곡 사이로 등에서 설치한 양곡 사료 부원료 등을 취급하는 부두가 양곡 부두가 되겠고 주로 광산 인근의 광석을 선적하거나 양화하는 대형 장비와 장치장이 설치된 부두가 광석 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화물 전용 탱커 등을 설치되어서 파이프라인 등으로 이렇게 하역을 하는 유류 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들만 이용하는 여객 부두, 그리고 여객과 화물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는 화객선 부두, 페리 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바로 연결된 공장 자가 부두, 영어로는 밀포트인데 이제 이런 부두가 있습니다. 항만하역 사업과 그 부대 역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하역은 우리나라는 그 항만하역 사업은 과거에는 인가제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인가제였는데 이것도 규제를 철폐한다고 지금은 등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하역 면허가 일반 하역 사업 면허가 있고 한정 하역 사업 면허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등록하는 기준이 일반 하역 사업은
우리나라 부두를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눕니다. 1급지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부두가 되겠고 2급지는 중간급 부두입니다. 여수, 마산 이런 부두고 3급지는 이제 1, 2급지를 제외한 작은 부두가 되겠는데 1급지에는 시설 평가액이 한 10억 원 이상 투자를 하역 설비나 장비를 투자하면 등록 기준이 되고 자본금 2억 이상입니다. 2급지는 5억에 자본금 1억 이상. 3급지는 시설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일반 하역 사업 등록 기준이고 한정 하역 사업은 이 기준을 적용하되 좀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정 하역 사업면은 화주가 자가 생산 제품 또는 자기 소유 물품 등을 하역하는 때 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항만물류협회의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일반 하역 면허에서는 299개 업체, 한정 하역 면허에서는 129개로 총 428개의 항만 하역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역 회사가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하역의 부대 업무로 화물 고박과 검수 검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저희들 항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기술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령으로 선박안전법에 화물 적재 고박 지침 기준을 고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레싱, 언레싱 이렇게 이루어지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에어백으로 이렇게 화물을 고박하는 작업도 있고 또 제품의 일반 그 철강이나 벌크 제품의 쇼링과 초킹 이런 작업들이 화물 고박 작업이 되겠고 주로 고박하는 재료로는 뭐 샤클, 텀파클, 섬유 로프, 와이어 로프, 강제 밴드, 체인, 또 덧내지 같은 목재, 쇼링 바, 클립 이런 부분들이 화물의 고박 그 재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컨테이너 선박은 하치코밍상에 레싱 브릿지를 설치하여 레싱 바를 이용한 고박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컨테이너는 고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선이나 목재 파이프 전용 운용 선박은 하기 위한 장치들을 설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량물 저희 동방 그 화물을 용접하기가 쉽죠. 배를 용접하는 방식으로 고박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화물에 대한 검수 검량이 항만 부대 사업이긴 한데 이해 당사자가 선사인 경우는 선사의 부담으로 검수 검량을 하게 되고 이해 당사자가 화주인 경우에는 화주 측에서 검수 검량 비용을 대면서 검수 검량을 하게 됩니다. 이 검수 검량 업무는 그렇게 복잡한 영무가 아니므로 이 정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다음 하역 사업 중에 하역의 조건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우리 무역 조건에 굉장히 무역 조건은 다양한 무역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하역의 조건과 관계되는 무역 조건이 있습니다. 되게 다 학교에서 기본 정도에서 배우실 건데 FOB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FOB는 본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프리 온 보드 선적 이후에는 수입작적 책임입니다. 그 말은 화주가 본선 하역까지는 책임을 지는 계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주가 본선 하역을 위해서 하역사를 선정하겠죠. CIF는 보험료가 들어간 겁니다. FOB 조건인데 보험료가 들어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자의 한국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보내줘야 하는 조건입니다. ESW는 공장 인도 조건인데 화주의 책임은 공장에서 그냥 출하해 주면 끝납니다. 구매자가 배송부터 전부 책임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BT 버스텀 조건이 있는데 버스텀 카고라고도 합니다. 이게 제일 그 논란거리가 하역에서는 제일 논란거리가 되는 조건인데 우리가 그 부두의 경계면 접안한 배의 부두 경계면에 육상은 화주가 본선 선내는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선들이 이런 조건을 따르는데 이 버스텀 카고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화주 책임이다 선사의 책임이다 제일 많이 다투는 조건이 이 버스텀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FI 프리인 프리아웃 프리인아웃한 FI FO FIO가 있는데 선적지의 FI 같은 경우는 선적지 하역 비용은 화주가 지불한다 하는 거고
FO는 도착지의 하역 비용은 화주가 지불한다는 조건이 되겠고, FIO는 선적지와 도착지 비용은 모두가 화주가 지불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불어서 하역하는데 하역이 최선이 걸리면 대머리지, 하역이 빨리 하역을 하게 되면 디스패치, 이렇게 해서 하역의 조건에 이런 대머리지 디스패치가 붙어서 계약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정산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산을 할 거냐 하는 게 정산 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항만 하역은 등록 규제 철폐한다고 이제 등록제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항만 하역 고시 요금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하는 배경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볼 때 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항만 트러블 없이 또는 스트라이크 없이 안정적으로 고시되기 위해서 항만 하역 그 노무자들 노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원가 분석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3월 말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로 매년 1년에 한 번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역 운송임이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 화물은 그중에 이제 톤이 있습니다. 톤당 얼마 이렇게 한다. 톤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일반 화물은 주로 그 계량, 국가마다 계량형이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롱톤은 1016.05kg이 1롱톤입니다. 미국은 주로 쇼트톤을 다루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메트릭톤, 킬로톤, 그 1000kg는 1톤이라는 그 원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산 기준이 되는데, 이 하역을 하고 난 뒤에 최종 운임을 플레이트 톤, 그래서 톤당 얼마다 하면 기준이 플레이트 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별로 이게 용적이 큰데 중량은 얼마 안 나가는 화물이 있습니다. 용적은 예를 들면 1000톤인데 1000 입방미터인데 중량은 500톤밖에 안 나가는 화물인데, 화주나 선화주 입장에서는 이 용적 1000톤을 화역임으로 주기에 좀 아까운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수익톤으로 하자. 그 레비뉴 톤. 우리 현장에서는 R톤을 합니다. 레비뉴 톤을 R톤으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중량이 크면 중량으로 하역임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용적이 큰 화물은 대개 그 레비뉴 톤을 플레이트 톤으로 이렇게 정산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1매저는 1.133 M선인데, 그래서 결국 1CBM은 수익 톤으로는 0.883 R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R톤은 결국 1.133 CBM이 되기 때문에 용적이 큰 화물은 나누기 1.133 또는 곱하기 0.883을 해서 1R톤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R톤이 이제 플레이트 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역 및 운임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트 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역, 나중에 그 부록에서 설명하겠지만 하역 요금을 해양수산부가 톤당 얼마 이렇게 인가제로 고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산 톤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되게 간단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TU 기준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한 개 이렇게 합니다. 그 TU는 길이 6m의 20피트 컨테이너를 1TU라고 합니다. 20feet equivalent unit의 약자인데, 이 1TU가 1컨테이너의 단위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그 큰 길이가 12m인 긴 40피트 컨테이너는 40feet equivalent unit로 FEU라고 합니다. 이 FEU, 1FEU는 2TU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하역이나 운임 정산 단위는 벌크보다 단순해가지고 주로 TU당, 운송거리당 계약이 체결됩니다. 참고로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주로 20피트, 뭐 24피트도 있습니다. 40피트, 40의 하이 큐빅, 주로 45피트 등이 있습니다. 45피트는 대략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을 건데 15피트씩 나눠가지고 구분해주는 컨테이너 필요할 때 45피트를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삼온도 영상 10도의 제품을 요하는 제품을 15피트로 나누고, 또 영하 0도, 우리 영상 0도의 제품을 모으는 칸을 15피트, 또 영하 25도 제품을
모으는 칸을 한 칸 만들어가 45피트를 컨테이너 종류는 주로 스탠다드 드라이 컨테이너가 있고 표준 컨테이너입니다. 냉동 컨테이너로 리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리프리저레이터 컨테이너인데 리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 화물을 실는 탱크 컨테이너, 벌크 화물을 실는 벌크 컨테이너, 그리고 이런 제한 없는 화물을 싣기 위해서 개방형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게 탑이 없는 오픈탑 컨테이너가 있고요. 옆이 벌어 없는 플랫렉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주로 이제 LCL 컨테이너, LCL 카고라고도 하는데 LCL 컨테이너가 있고 FCL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LCL 컨테이너는 한 컨테이너에 여러 개 화주, 뭐 10개, 20개 화주가 모여서 한 컨테이너 짐을 이루는 컨테이너를 LCL 컨테이너라고 그러고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짐이 다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FCL 카고, FCL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특히 이 위에서 말하는 LCL 컨테이너는 부두나 CY, 컨테이너 야드, 또 터미널에 CFS 같은 조작장 시설을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관심 있게 보여야 될 대목은 이 하역 및 장비의 변천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역도 되게 경쟁을 해 나가고 이 하역 장비들도 지능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커지면서 자율화되고 또 자동화되면서 무인 장비들로 이렇게 발전하고 하역도 물류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지금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일반 화물은 과거에는 대부분 인력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만하역 고시 요금의 거의 기본 요금의 70% 이상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 작업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주로 그 화물들이 커지면서 크레인, 지게차 이런 운반 장비들도 중량화되고 하역 장비도 현대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뭐 무인 크레인, 자동화 크레인 이런 부분들로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하역 기본 요금의 70% 이상은 인건비 차지하는 인력 작업에서 지금은 이제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에로 작업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에로는 그 크레인으로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발전한 단계가 이제 인력이 좀 덜 소모되는 아로 방식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고 그 아로는 바퀴로 굴러가서 배에 선적하는 롤온, 롤오프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해상에서 그 초거대 화물들은 플로팅 온, 플로팅 오프, 즉 부두에 배가 그 배의 부력으로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FO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하는 에로 하역이나 아로 하역 방식도 엄청난 속도로 기술적, 기능적 그 인공지능화되고 있고 여기 그 부두의 준설 수준과 선박의 크기 또한 항만 물류비 개선을 위해서 기술 향상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 분야도 초고도화되고 있는데 선박도 초대형화되고 있고 부두의 하역기 겐츄리 크레인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은 자동화되고 있고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그 박사님도 설명하셨듯이 조선 기술의 발전도 한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박이 이렇게 대형화되는 데는 금융업 그리고 정부 정책 등 제도 개선의 뒷받침도 한몫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컨테이너의 최대 선박은 24,000 TU를 한꺼번에 싣는 총 길이 LOA 약 400m의 선박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현대상선 과거 현대상선은 지금 HMM이 24,000 TU 선박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뭐 이 12척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아직도 신에게 12척의 전함이 싸웁니다를 상기하게 하는 내용인데 HMM이 제일 최대 컨테이너 선박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24,000 TU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겐츄리 부두의 크레인도 24열 하역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24열 하역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그 부두 접안 상태에서 해상 밖으로 선박 쪽으로
아웃리치가 약 한 70m까지 나가는 크레인 아웃리치가 약 70m까지 나가는 그런 하역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하역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런 크레인들도 지금은 무인화 자동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당 컨테이너 하역 수준도 뭐 30개 지금 맥스 한 40개까지 취급하는 크레인 한 기당입니다. 크레인 한 기당 이렇게 30개에서 40개 취급하는 크레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30TU가 아니고 40피터 컨테이너 30개 취급하니까 TU로는 30개면 40피터 30개면 약 60TU를 시간당 취급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두의 배가 접안하는 수심도 17m 이상 지금 그 부두 수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제1위 그 컨테이너 항만인 중국 상해항은 연간 4,700만 TU를 취급하는 항만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부산항은 세계 7위 수준으로 연간 약 2,300만 TU를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컨테이너 하역 요금은 현재 자율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부산항의 경우는 TU당 한 6만 원 선이고 중국이나 글로벌 개념은 거의 10만 원 선에서 하역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맺은말로 오늘 항만하역과 그 부대사업 부두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 경험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하였지만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 사면이 바다인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찌우고 있는 수출이 무역 화물의 99.7%를 이런 항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각국의 물류비 경쟁이 치열하면서 배도 커지고 크레인도 커지고 부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중요성은 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한 발 빠른 항만 제도의 개선과 인프라의 확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영 제국이 이끌었던 국제해양 질서가 그 과거에는 IMO 총재도 다 유럽에서 나왔는데 지금 IMO 총재가 우리나라 사람이 하듯이 이 국제해양 질서에 대한민국이 조선과 항만 국제해양 질서에 이렇게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규범을 만들고 리더하는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해양 항만인들이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전부 무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로테르담 부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무인화 만든다 하고 있고 지금 최대 선박 아까 24,000 TU 선박도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설비들을 보강을 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항만하유 요금표인데 이 항만하유 요금표는 아직도 인가를 정부에서 인가 요금으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의 법 10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 항만하유 요금표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만하유 요금표에는 일반 하역 요금이 있고 아까 특수하역 요금이 있고 연한 하역 요금이 있습니다. 주로 기본 요금의 할증 요금, 그다음 기타 요금이 있고 이 적용 기준은 어떻게 한다는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샘플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규격 화물과 일반 포장 화물이 있는데 뭐 포대물 같은 경우는 여기 톤당 5,880원이다. 이게 육상 작업을 할 때는 5,674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BT 카고인 경우에 선사가 부담할 또는 기본 요금이 톤당 5,880원이 되겠고 육상에서 화주가 부담하는 BT 카고인 경우는 5,674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지에 본선이 아니고 바지에 선적을 할 경우에는 9,486원이라는 하는 기본 요금을 해수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각종 제품, 기계류, 중장비, 냉장품, 냉동품 어떻게 한다는 그 기본 선내 기본 요금과 육상의 기본 요금이 톤당 원으로 이렇게 표시. 한다 이
대표님, 아이고 신호가 안 좋아가지고 끊어지는 것 같은데.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신호가 안 좋아서 좀 다시 접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예, 다시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 두 번째 그 토론은 최수범 박사님하고 공광기 우리 법인장님하고 두 분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다시 접속하고 계시니까요. 아마 사진 남은 것 좀 더 해주실 겁니다. 예. 인터넷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다시 끊겼는데 다시 연결됐습니다. 다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컨테이너 요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개당 이렇게 요금으로 하고 20피터 기본 요금에 몇 프로를 적용한다 이런 요금으로 컨테이너 요금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은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선내 하역 작업은 양하는 어떤 해석이다, 적하는 뭐다, 그리고 육상 작업의 상차는 어디까지 작업이 상차라고 한다, 하차 작업은 어디까지 작업한다, 출고 상차 하차 입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예부순 운정 작업도 적용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하격 요금은 샘플만 얘기했는데 특수하격 요금은 양곡 터미널 또 LLC, BTC 특수하역기의 요금을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하역 고시 요금은 정부에서 고시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앞에 항만하역에 대해서 그리고 부대 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9월달 강의가 7월달 땡겨지면서 다 짜집기를 못했는데 지금 사진들을 뒤로 모아놔다 보니까 사진 설명을 다시 간단히 한번 다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수출입 화물의 99.7%는 해운 항만이 담당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 작업은 벌크 작업이 되겠습니다. 곡물 작업의 벌크 작업이 되겠고 톤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부두에서 접안에는 곡물 작업하는 거고 이 사이로가 설치되어 있는 양곡 부두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석탄 하역 부두인데 CSU라는 장비로 석탄을 자동 하역하는 설비가 되겠고 이 벌크 화물의 대표적인
펄퍼, 수입 펄퍼를 양화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크레인으로 에로 작업하는 리프트 온 작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펄퍼 선적해가 온 거를 지금 하역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부두에 이제 양화하는 장면입니다. 본선에서 인양하는 장면이고, 다음은 이 철강 제품이 부두에 있는 크레인으로 에로 작업하는 부분인데, 화주가 이까지 선적해가 오면 여기 육상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게 본선에 들어가면 이제 선내 작업이 됩니다. 만약에 BT 카고인 경우는 선사가 하역비를 부담하고 육상 작업까지는 예를 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내 철강 작업이 되겠습니다. 파이프의 육상 작업입니다. 이거는 풍력 제품을 에로 하는 작업인데 상당히 기능을 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풍력이 캐나다 수출하는 풍력을 본선 작업하는 건데 본선에 있는 대리기, 본선에 있는 기아로 작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난도 기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스텀 카고, BT 카고가 제일 예민하다 그랬는데 이 부두 접안에서 이 육상 작업까지는 화주가 부담하는 게 BT고요. 요 화물이 본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선사가 부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 풍력 제품을 본선 기아로 하역 작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컨테이너 부두인데 컨테이너 부두에 이 컨테이너가 24,000 TU 컨테이너 선박은 아닌데 이 24열을 가지는 선박이 컨테이너 초대형 우리 현재 세계에서 나와 있는 제일 초대형 선박이 되겠고 24열을 하역하는 겐츄리 크레인 같은 경우는 부두에서 이 아웃리치가 약 한 70m 정도 나가서 이 컨테이너 24열까지 작업하는 지금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이런 크레인이 지금 현재 무인화 자동화되고 있고요. 그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모니터로 이 조이스틱으로 이 작업을 지시하고 하역을 하고 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해상 풍력을 작업해가지고 선내 작업을 마쳤고 레싱까지 마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 선 작업이 되겠고요. 이 컨테이너 선내 하역입니다. 여기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육상 작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육상 작업, 시와에서 컨테이너 작업하는 장면이 되겠고 특수 컨테이너들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전용선에 차를 하역한 뒤에 자동차를 하역 레싱까지 마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화객선에 파이프를 하역을 하고 레싱까지 마친 작업이 되겠고 이 장면은 철강 제품을 지게차 협업 작업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있는 저 제품 큰 후판 위에 쌓여 있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얹은 작업들이 덧내지가 됩니다. 이 덧내지 양이 결국 항만 운송 부대 사업으로 고박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레싱까지 하면 레싱과 덧내지 초킹 작업까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코일과 후판을 동시 혼적 작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딱 그 강목으로 덧내지를 맞춰서 제품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적재한 장면이 되겠고요. 이 부분 끝나고 나면 또 이걸 레싱으로 섬유 로프로 레싱해서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고박 작업을 마칩니다. 만약에 FOB 아까 하역 조건 FOB 그런데 FOB에 스토우드 앤 트림드까지 하는 조건이면 화주가 이 레싱까지 다 마치고 배가 이상 없이 운항하도록 하는 작업을 다 마치는 작업까지를 해주는 조건이 FOB 스토우드 앤 트림드 이런 계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업하는 화주 하역회사 또 항만 운송 부대 사업자는 화주가 선정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선내 철강 제품 작업하는 장면이고요. 이 제품은 선제인데 와이어로드를 제품이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나옵니다. 다음은 아까 그 에로 해서 철제품을 실었다 그러면 이 장면은 아로 제품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 동방이 특허를 낸 후판 로로선입니다. 후판을 아까는 그 크레인으로 하역에서 본선에 실었는데 이렇게 하역 운반 장비 트랜스포터로 후판을 싣고 배에 바로 적재를 하면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장비 하나로 이 후판을 배에 다 실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아로아로 작업으로 인건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용선이 되겠습니다. 철강 제품을 코일을 아로아로 제품으로 배에 선정하는 장면이 되었고, 후미 접안해서 지중해식 후미 접안을 해서 본선 선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두 선박은 제주 연안항류를 뛰는 선박인데, 제주에는 이런 크레인 설비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선사가 하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로아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 접안해서 후미에서 제품을 다 지게차로 아로아로로 제품을 하역을 하고 크레인 작업을 안 하는 이런 선박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선 작업입니다. 이 제품은 부선을 철강 제품을 부선을 아로아로 해가지고 부선 항해하는 예부선 항해하는 장면이 되겠고, 이런 철 제품들은 주로 해상의 자켓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를 육상에서 뜰 크레인이 없습니다. 그 제작 단계부터 이 제품 무게가 뭐 한 4,000톤 나간다 그러면 이 제품 제작 단계부터 아예 아로아로 제품으로 유닛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 제품을 통째로 그냥 배에 아로아로로 실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 뜰 크레인이 없습니다. 이런 그 부두에. 그래서 부선 바지를 지중해식 접안을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듈 출레라는 하역 장비로 아로아로로 이렇게 선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부선 양적이 되겠죠. 아까 톤당 얼마 하는. 만약에 이 제품이 중량이 많이 나가면 중량이 플레이트 톤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이 가로 세로 높이를 재니까 용적이 많이 나간다 하면 용적이 플레이트 톤이 되는데, 근데 대개는 계약상 이 용적 톤을 적용 안 하고 아까 수익 톤, R톤 나누기 1.133이나 곱하기 0.883을 해서 R톤으로 이렇게 하역임을 정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두에 거의 바지로 아로아로 다 실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방이 자랑하는 그 자이언트 선박입니다. 이거는 지금 배가 아니고 이 제품입니다. 이 크레인이 이 배에 선적이 된 아로아로로 선적이 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해상 운송해서 양아지에 가서 아로아로로 또 하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컨테이너가 지금 24열까지 커지고 있다 했고 무인 자동화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16열 정도 되는데 후진국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그 부두 사이즈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접안 시설도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리로케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쓰거나 선진국에서 쓰고 이제 우리나라는 24열 장비로 교체를 하고 이 16열, 20열 장비들은 그 인도네시아나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리로케이션 수출해서 리로케이션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정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아로아로로 작업을 하게 되고, 이 작업 잘 보시면 이 제품의 고박은 이 제품과 선박을 아예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그 용접을 해서 이 배 운항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에 갖다 주는 뭐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동방이 자랑하는 특수 중량물 운반 선박이 되겠습니다. 밑에 선박은 빅리프트라는 세계적인 선박인데, 이렇게 한 정박 중에 작업하는데 중량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배에 아까 본선 기아나 본선 대리익은 대개 한 30톤에서 한 50톤 정도를 뜹니다. 그런데 제품은 요즘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100톤, 300톤, 600톤까지 커지다 보니까 이 빅리프트는 본선에 600톤 크레인 2개 이렇게 실어가 본선이 같이 아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량이 나가는 제품도 정박 중에 이렇게 하역 작업이 가능하도록 에로에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런 배들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리프트의 대표적인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그 끝에 F5 설명을 했는데 이 일반인들은 보기 힘든 장면인데, 이게 그 다국적 기업인 다크와이즈라는 그 인터내셔널 그 해상 회사가 이 서버머저블 타입의 반잠수식 선박들을 아주 오래전에 개발해가지고 해상 아까 우리 그 박펠트 박사님 그 화면에 보면 해상에 기름을 시추하는 기름 시추선이 시추 설비들이 나왔는데 그 설비들을
타거나 큰 탁으로 끌어서 그까지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배에 싣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실을 수 있는 방법이 크레인이 없다 보니까 이 배를 바라스트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16m를 잠기게 합니다. 이렇게 잠기게 하면 이 위로 뜨면 이 제품 쪽으로 다가가서 다시 물을 빼고 공기를 부양시키면 이 제품,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수리손에 들어갈 이 배가 이 배의 그 서버머저블 반잠수식 설비에 의해서 부선이 됩니다. 제품이 떠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플로팅 온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양아지에 가면 해당 시추선 설비할 포인트에 가면 또 플로팅 오프를 합니다. 이 물을 넣어서 제품을 뜨게 만들고 배는 깔아앉고 제품은 바다에 뜨게 만들어 가지고 하역을 하는 이런 F5까지 지금 하역이 발전되고 있다는 그걸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저를 좀 부족하지만 항만하역에 대해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여기 지금 화면 공유된 걸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최수범 박사님 계신데 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범입니다. 오늘 성경민 대표님 그 물류의 도전과 열정으로 이 저자로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책 내용은 크게 안 하시고 이제 이게 항만 하역에 관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참 끝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참 계셨구나. 참 존경합니다, 대표님. 그동안 그 동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게 참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동방은 우리나라의 항만 하역, 또 삼단 물류, 또 연안 운송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을 주축으로 해서 대한통운, 세방,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물류 기업들이죠. 그중에서 제가 이제 사실 동방의 역할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분야가 자항선 분야인데요.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티시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또 동방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포스코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티시오 프로젝트를 참여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분은 동방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소극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좀 더 이렇게 국제 무대에 좀 글로벌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이 미래에 이 중량물 시장, 특히 자항선 시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주신 더쿠아이즈 같은 세미 서브머지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저희 동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방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중량물 분야로는 이제 자웅을 겨루는 회사인데 사실은 미래 전망이 중량물 분야의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일 결국은 이 중량물 시장은 대부분이 국제 오일 가격이 현재 배럴당 얼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화랑이 되고 또 좀 일부 또 좀 소침되고 하는데 배럴당 지금 현재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석유 시추라는 게 좀 이렇게 시추하기 힘든 곳 깊은 바다에 석유들을 시추하다 보니까 파이프 용량들이나 모든 볼륨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석유 시추선들 또 석유 시추하는 장비들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아까 말씀드렸고
저 그 지금 외지의 깊은 곳, 이제 뭐 물류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기름까지 이렇게 파먹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움직이는 설비들이 다 대형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쪽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 생각이 들고, 다크와이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불황을 겪다 보니까 좀 회사가 휘청해서 지금은 또 여러 업체가 지분을 합산해서 또 다국적 기업으로 만들긴 했는데, 저희도 지금 그 다크와이저 이상으로 그런 서버 머저블, 세미 서버 머저블 뿐만 아니고 일반 서버 머저블까지 사이즈로 가서 이 세계 대형화되는 추세를 한없이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저희 그룹 사정 내 뭐 어떤 투자 여건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멈칫거리긴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계속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공 박사님, 공관기 법인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36년 동안 그 사원에서 대표이사님까지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재 그 판토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까지는 그 동부 익스프레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4년까지 또 인천지사에서 사료 부원료, 뭐 원당, 소금 등 그 벌크화물 영업 관리를 좀 했어서 오늘 그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와닿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게 돼서 정말 그 재밌고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쉽지 않은 업무를 정말 입지전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그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책을 쓰셨는데 책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하셔서 책에 있는 그것 중에 여기에 다 뭐 대표님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뭐 없는 내용 질문 하나 드리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관계 핵심은 자세를 낮추고 자주 소통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직원들이나 그리고 또 그 뭐 팀원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오픈컴이라든지 뭐 월별로 뭐 생일자 회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성 뭐 소통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직장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대표님으로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소통 방법 중에 좀 이런 건 좀 정말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 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간 좀 그 어려운 문제, 좀 무거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 동방에서도 이제 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을 좀 많이 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선박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그 선박의 선원들을 또 이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할 텐데요. 이 선원들의 임금이 그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게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육상에서 근무한 그 인원들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그다지 뭐 높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 임금을 많이 높였을 때는 그 기업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기간 산업으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함으로 해서 고급 인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그 소통이라는 부분은 뭐 굳이 물류인 아니더라도 뭐 전체 우리가 직장의 조직에 소속을 두고 있으면 대학의 교수님이든 저희 같은 직장인이든 뭐 공무원이시든 다들 뭐 이렇게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뭐 요즘은 또 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MBTI까지 알아가지고 그 직원의 MBTI에 맞는 또 그 소통도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소통이 제일 어렵죠. 근데 책을 제가 쓰게 36년 근무하고 나오면서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는 어땠다, 뭐 과거에는 이런 걸 특허를 내면서 개발하고 엔지니어들과 자동화시키고 뭐 이렇게 기술적 그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개발하고 현장에 발로 뛰면서 했다 이래 하면 요즘 그 잘 말하듯이 라떼는 말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식사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면 젊은 직원들이 받아들이길 그 라떼는 말이야 아니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 제가 동방을 마칠 때가 다 돼가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일, 뭐 개발했던 일들, 특허냈던 일들, 또 영업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부분을 이렇게 에피소드 부분들도 넣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주면 읽고 귀감이 되지 않을까, 소통이 되지 않을까, 또 라떼는 말이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 과거에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책을 쓰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뭐 소통 차원에서 제가 나가도 우리 후배들 야 우리 전임 대표님은 정말 사원으로 입사해가 대표가 됐는데 정말 과거에 이러셨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차원에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류인이 쓰다 보니까 물류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물류인들이 많이 그 책을 사서 이렇게 보시고 좀 전자책도 또 사서 보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소통은 이야기하셨지만 공법인장님 말씀하셨듯이 소통은 제일 어려운 거지요. 지금도 영원한 숙제이고 개발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자기 낮추면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면 상대하고는 항상 좀 편해지면서 소통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대개 보면 그 판토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판토스도 LG한테는 어리지만 또 물류를 또 이렇게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갑일 수 있는데 이 낮추면 참 많은 그 또 업체들이 또 내 편이 되고 같은 힘이 되고 이렇게 많은 정보도 공유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뭐 첫 번째는 그 정도 정리하고 두 번째 말씀인 선언들은 저희들은 이제 외항 선언도 있고 내항 선언도 있는데 내항 선언은 제가 과거에 해운사업 부장할 때 보면 내항 선언은 주로 이제 외항에서 이제 한 30년, 15년, 2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쉬시로 돌을 때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돈도 좀 벌었고 이제 국내에서 그냥 가족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연안선 탈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질적으로는 높은 분들이 들어와요. 높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연안선의 수준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기대 수준이 급여 수준이 좀 낮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대 수준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집을 이렇게 자주 가면서 그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겸할 수 있다는 뭐 워라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겸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그분들이 잘 근무를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또 연안선이 바빠가지고 집에를 못 가는 일정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게 그게 그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국내 연안선에 들어왔는데 불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항선에서 잔뼈가 경험이 충분히 쌓인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연안선 부분은 이접안이 잦아요. 이접안이 잦다 보니까 그 되게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좀 낮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선원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이제 그 노사 분쟁 없애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있고 이러는데 그 급여 좀 낮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항하고는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연안선도 이제 외항 그 외국적 선원을 몇 명씩 풀어줬어요. 본선에 뭐 한 4명까지인가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그 외국적 선원들 뭐 저 미얀마나 뭐 저 중국 선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믹싱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하급 선원들은 제도를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뭐 대개 요즘 연안선의 추세는 주로 선장 기관장 같은 하이 클래스 선원들은 주로 이제 월급을 좀 더 주고요. 정규직 선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주로 이제 하급 선원들은 주로 외국적 선원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선원 업무를 해결해 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요 오늘 그 두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어느 주제든지 좀 자유 토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반인데요. 김학실 그 선생님 아까 손 드셨었는데 김학실 우리 시도상선의 김학실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실입니다. 네. 사실 오늘 저는 말씀 소리가 안 들리시죠? 지금 잘 들립니다. 예. 들립니까? 예. 사실 저는 오늘 발언을 시킬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듣고만 있었는데 아까 앞에 우선 하신 그 별터 박사님의 이야기가 사실 되게 좀 흥미진진하게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제 물류 동방에서 성경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두 번째 그 아까 방금 그 공관기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선언 관련 부분, 내항 운송에 대한 선언 관련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사실 답변에 관심이 많은데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생각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정 대표님. 예, 이석현 사장님 말씀하세요. 예. 네, 그 하역기사에서 보다 보면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분쟁만 쭉 그 처리를 해왔었는데 그 옛날에 동방에서 아마 그 골리앗 크레인 사고가 나가지고 아마 대형 그런 사고가 났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그 중대재해법이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서 그런 사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방에 있을 때 그 경험했던 큰 그 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지금 대개 항만하역 하는 회사들은 항운노조원을 하역에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오다가 나와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항운노조원이 하역에서 소속 직원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항만하역 관련 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곧 또 8월 2일인가요? 8월 2일부터는 항만안전 특별법도 또 발효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하역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재해처벌법 플러스 또 8월 2일부터 법이 또 발효 1년 만에 발효가 되는 항만안전특별법까지 상당히 그 아까 한계 내에서 그 하역회사가 작업하다 일어난 사고는 다 항만안전특별법도 적용을 받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그 50인 이상의 인력을 둔 하역회사는 다 지금 전문 CSO를 따로 배치해 두고 이 법적 분쟁이나 재해를 줄여 나가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뭐 그런 실정이고 또 항운노조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사실은 항만안전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그 항운노동조합 위원장님들도 이 우리 그동안 하역회사 직원이 다치고 사고 나기보다는 항운노조가 죽고 다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우리 항운노조 자체에도 이런 그 항만하역을 통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운노조 자체도 지금 상당히 그 무재해로 가기 위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런 골리앗 크레인뿐만 아니고 뭐 그 크레인이 넘어가는 사고, 제품이 추락하는 사고, 뭐 각종 뭐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죠. 또 뭐 굳이 항만하역 사고 아니더라도 배가 접안하면서 크레인이 밀려서 난 사고도 있고 뭐 각종 항만 내에서의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거 뭐 그런 것들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덧붙여서 이번에 항만안전특별법이 또 발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각 하역회사, 항운노조마다 또 터미널의 그 운영회사마다 컨테이너 터미널 CY 운영회사마다 그 항만 내 한계 내에서 이런 항만제를 줄이려고 모든 그 전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예. 성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 보내주신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일 예. 그 흥미롭게 그 읽은 부분이 삼다수 건입니다. 삼다수, 예, 삼다수 관련되는 그 예. 내용을 쓰셨던데요. 요 삼다수가 요 그 2년 전에 대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 예. 그 제가 읽은 그 대법원 판례에는 삼다수가 이제 이걸 물을 서울로 이렇게 그 물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누가 부담하느냐 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예. 그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그걸 이제 입찰을 붙였는데 동방이 그걸 입찰을 따셨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종합물류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방은 종합물류 회사인 것 같아요. 예, 종합물류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종합물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방이 하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송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삼다수로부터는 처음부터 종합물류 그 서비스를 용역을 맡아가지고 일부는 이제 동방에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데다가 이제 하청 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종합물류 인정기업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물류 인정기업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뭐 법적인 심사 기준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종합물류 인정기업은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동방이 종합물류 기업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이유는 동방은 물류에 대해서는 택배 빼고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택배는 용역을 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삼다수라는 게 이게 종합물류를 하지 않으면 삼다수 물류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하면 제주의 도개발공사 그 교례리에 있는 도개발공사에서 상차로 인수받아가지고 제주 도내 운송을 일단 합니다. 그럼 부두에 와서 제주 도내에서 보관을 하죠. 적재 보관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제주에서 아까 로로든 에로든 배에 또 선적을 합니다. 항만 하역을 하죠. 그리고 또 육지까지 가져오는 해상 운송을 합니다. 해상 운송. 그리고 또 육지에 오면 또 육지에 와서 항만 하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바로 수송대가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두에 일정 부분 또 장치를 합니다. 부두에 장치, 그 육상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지에 오면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물류 터미널로 또 들어갑니다. 택배처럼 물류 큰 터미널로 들어가서 거기서 큰 터미널에서 B2B로 또 소형 또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예를 들면 또 뭐 마트나 이런 데로 움직여지면 그 마트에서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하는 B2C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국내 물류로는 삼다수는 종합물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역이 두 군데 일어나고 부두 장치 두 군데 일어나고 소운송 두 개 일어나고 B2B 운송에 B2C 운송까지 그 종합물류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면 전부 용역을 줘야 되니까 제주도 개발공사가 종합물류 인정기업만 입찰 심사를 붙입니다. 입찰 조건에 참여를 종합물류 인정기업에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을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 덧붙여서 이제 외내양 해운도 한다. 동방은 외내양 해운, 특히 내양 해운에는 포스코 철제품에 특화되어 있고 아까 중량물 해송에는 세계적으로 중량물 해송에는 그 유럽의 그 바이킹족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명성 한 300~400년간 쌓아놓은 그 명성이 아까 그 빅리프트 또 아까 그 다크와이저 이런 기업들이 그 노략질하면서 배운 그 세계적인 그 하역 기술 그거 접목해가지고 반잠수신 만들고 중량물 아로선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던 건데 동방이 그 배를 만들어가 작업을 하니까 그 다크와이저 사장님이 동방을 찾아왔어요. 뭐라면
야, 너 동방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내가 너 배 정도 물량을 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중량물 가지고 도와를 하겠다. 해백하고 도와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너같이 순수하게 해송만 하는 업체와는 다르다. 그래서 동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량물 해송을 하고 있고 국내에는 아까 그런 유통 물류뿐만 아니고 항만 하역 또 창고 물류, 보관 물류 뭐 이런 물류를 다 하는 종합 물류 인증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그 저기 동방은 아까 말씀하신 제주에서 상차 운수 또 보관 하역 이런 그 내용을 전부 동방이 하청 안 주고 다 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신 거죠? 하청 안 주고 다 하신다. 거의 지금 그 뭐 한 70%는 동방이 한 30%는 그때 물량의 기복에 따라서 30%는 용역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방은 이제 오래 전부터 해운을 이제 같이 해놓으니까 종합 물류 해운을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일본은 왜 가미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역에서 예,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배가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종합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여기 그 선호경 여기 선생님이 여기 채팅방에다 쓰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인텔리안 위성통신 장비 회사가 아주 훌륭하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 이제 무인선박 가는 그런 통신 서비스 제공이 우리나라가 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쓰셨네요. 선호경 선생님 혹시 계세요? 선호경 선생님 안 계신 것 같고, 아니 근데 박별터 박사님 나가셨나요? 나가셨나요? 계실 텐데. 박별터 선생님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박별터 선생님 계시죠? 네. 나가셨나 보네요. 있습니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별터 B. 박별터 박사님. 혹시 들리실까요? 네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AI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제 지금 욕구를 절반도 못 채우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레벨 4까지 가기에는 지금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까 그 해킹 문제 이거는 결국은 이 AI의 블록체인이 거기에 그 기술이 들어가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선박에서 그 문제점들이 뭐냐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라싱 하고 나서 지금 그 해상에서 이게 황천만 나오고 그러면은 이 라싱이 풀려가지고 많이 그 로스트 오버보드 되거든요. 전해로 그런 건이 1년에 한 10건 정도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형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너무 대형화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미리 좀 그 어떤 텐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지를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일단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대한 어떤 품에 대한 계약 체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류에 대한 추적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개가 합쳐진다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기를 하고 있는 과제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스마트 배선기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집의 장력을 측정을 해서 물이 풀려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잘 안 들리는데 두 번째는 지금 그 라싱이 풀어진 걸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맞죠, 박돌터 박사님?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블록체인하고 그 사이버 해킹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김학실 선생님 여기 그 많이 쓰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학실? 아, 네. 아까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해서 예, 그냥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적은 대로 아까 제가 사실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 중이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내양 운송의 이제 선원들이 이제 인력 수급 문제나 사실 급여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까 앞에 발표하신 그런 인工지능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잠기고 있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아까 좀 정리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정리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화를 좀 통해서 업무량이 감소된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그게 사실 내양 운송에 있는 선사들이나 뭐 선사들이 자율운영 선박을 사실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사실 워라밸 때문에 그 내양 운송을 한다, 내양 운송 선박에 탄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워라밸을 위해서 인원 그 정부에서 그 내양 운송에 대한 인원 보강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진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정리되지 않은 소감이 두서없이 좀 됐던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김두현 학생 혹시 계시나요? 오늘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그 학생들한테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김두현 그리고 인천해사고등학교 3학년 현진섭 학생도 들어와 있네요. 현진섭 학생. 님 한 가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정관 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뭐 두 분 강의 너무 많이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성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생을 한 분야에 헌신하셨다는 그런 면에 먼저 존경을 표하고 또 마지막을 후배들을 위해서 책을 남겨주신 거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박별도 우리 대표님께 한번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말씀 들으시나요? 예, 다름이 아니라 뭐 자유운항 선박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금년도 우리 메이플라워가 출항한 지 400주년을 기념해서 작년에 시도했던 그 항해가 실패했지만 금년도 4월에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폴리머스에서 처음에 갔던 미국까지 못 가서 캐나다로 이래서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자유로운 선박으로서 선교를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중간에 이제 부품이 고장 나서 처음에 포스모스보다는 캐나다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정리는 고장 났을 때 그걸 누가 고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나중에 통신 문제도 거론되고 다 그렇게 했지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원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거냐.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는데 뭐 잘 아시죠? 이런 메이플라워 우리 자유로운 선박들의 성공을 보시면서 그걸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렇지만 일단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들려주시면은 젊은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 메이플라워의 성공도 굉장히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한 번의 성공이 절망을 상황랑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박별도 박사님, 음성이 울려가지고요. 예, 지금 잘 들리실까요? 울리네, 하울링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 바뀌라서 제가 답변을 채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들렸습니다. 예. 메이플라워처럼 한 번의 성공이 자유로운 선박의 상용화랑 이어질 수 있다고는 아직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계속 모아서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장 진단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자동화가 되어야만 자유로운 선박의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집 제어를 통해서 오선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타고 나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자유로운 선박이 고장 난다면 그 부분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선원이 이동을 해서 수리를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들었는데 그 메이플라워 한 번의 성공을 가지고 그 자유로운 선박 우리 상용화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고, 이제 그 수리하는 방법으로 아까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앞에 모선이 가고 뒤에 몇 척이 이제 따라오는 군집형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모선에서 선원들이 이동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예, 맞습니까, 박별트님? 네, 아주 정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인천 해사고등학교 현진섭 학생 혹시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들리십니까? 현진섭 학생 있는데 이상하네. 글쎄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현진수 학생, 예. 네, 혹시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집이 아니어가지고 카메라는 못 켜는 점 죄송합니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강의 쭉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해사고등학교 재학 중인 현진섭 학생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그 바다의 방 모임 참가해가지고 강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이제 해양 분야에 접목시켜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딥러닝 기술이랑 자율운항 선박의 자율운항 알고리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사실 학생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겠다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항상 또 변화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 또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됐고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강의 열심히 들었던 그 학생이시죠? 예, 우리 지난번에 그 현 학생은 우리가 저기 한 달 전에 처음에 할 때 열심히 들어주던 그 학생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모임에 참여해서 너무 고맙고요. 예, 이제 곧 마칠 텐데, 예, 우리 배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유독 이렇게 강의가 있는 날에 술자리가 잡혀가지고 많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도 약간 술을 마셨는데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질문이 궁금한 게 생겨서 박별터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요. 지금 지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분명히 그 통신에 적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었는지 아니면 퍼블릭이었는지, 내지는 그 부분을 더 독자적으로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여기까지가 제 질문입니다. 네, 잘 들리실까요? 예. 네, 잘 들려요. 예, 저희 회사가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하지는 아직 않았고요. 박이종 펑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류 자동화 선박 쪽에 블록체인을 적용을 지금 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에 실리는 여러 가지 자재들,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추적이 잘 되지만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추적이라든지 계약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가지고 추적이라든지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정확한 기술의 구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포항공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한번 그 교수님을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 대표님한테 워낙 우리 시간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오늘은 성 대표님이 좀 더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 좀 몇 분 더 하시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것 혹시 뭐 소개 꼭 가지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더 해주십시오. 교수님, 예. 아까 제 소제목 중에 LOU와 뭐 개런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박 금융인데 그동안 우리 김연빈 사장님이 선박 금융을 많이 다뤘다 했는데 제가 이제 LOU와 개런티라는 소제목으로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배를 이제 화주에 제안을 해서 어떤 특허를 낼 수 있는 이런 배를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배를 건조하는데 건조할 때는 저희 동방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근데 그 화주는 이제 그 배를 18년 물량 및 원가 보존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그 화주가 대형 화주가 18년 동안 그 배를 물량 및 원가 보존을 해주고 그 배를 동방이나 선사에 짓게 만드는 경우인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선박 금융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이런 컨테이너선들이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금융제도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금융회사들 특히 종합상사들이 이제 그런 배를 유치해서 금융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이 부채 비율이 높은 선사를 믿고 선사의 신용 등급을 믿고 이 배 자금을 빌려주기는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동방의 신용 등급이나 부채 비율을 믿고는 금리를 4%는 받아야 되겠다. 18년 동안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가 이 배는 결국 대형 화주가
자기들이 20년 또는 18년 쓸 목적으로 개런티를 해서 이 배를 지으라고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오다를 준 건데, 그러면 그 대형 화주의 개런티를 받아오세요. 그러면 금리가 4% 금리가 2.5%가 됩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대형 화주는 이 선박의 금융 기법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회사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야, 내가 왜 동방배 짓는데 내가 왜 개런티를 해줘야 되나, 그런 거로 참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LOU와 개런티라는 걸 썼는데, 나중에 결론은 그 대형 화주가 개런티를 안 해주고요, LOU만 해줬어요. 선적 이행각서, Letter of Undertaking이죠. 화물 보장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4%에 20년 짓도록 그 선박 금융을 일으키는 종합 상사가 2.5%, 1.5%를 낮춘, 개런티를 해서 1.5%를 낮춘 2.5%를 못 지어주고 결국 3.3% 이렇게 중간 정도의 금리 정도로 인하해서 배를 지었는데, 참 저로서는 그 2.5% 금리를 유치해서 배를 지을 수 있는 찬스였고, 그럼 그 2.5%는 동방이 먹는 게 아니고 그 화주가, 물량을 주는 화주가 20년간 그 먹는 원가인데, 좀 그 당시에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 소제목의 LOU와 개런티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시는 분들은 그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금융을 아니까요. 예, 그러면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돼가지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는데, 제가 우리 성 대표님 보내주신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참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또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하역 오늘 사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하역에 대해서 참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좀 사셔가지고 많이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호인 대표님이 좀 클로징 리마크 좀 해주십시오. 이게 바다가 이제 육지까지 왔습니다. 하역까지. 이렇게 점점 폭이 넓어지고 거기에 인공지능까지가 더해지니까 가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망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좋은 강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성경민 대표님은 정말 한 분야에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별터 박사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도록 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 대표님 늦게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